안녕하세요. 어른들의 과학입니다. 노화와 죽음의 과학 12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100년 뒤에 누군가 당신을 완벽하게 되살려냈다고 해봅시다. 기억도 성격도 말투도 예전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당신이라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당신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꼭 닮았을 뿐 전혀 다른 누군가일까요? 지난편에서 우리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그 앞에서 과학이 정직하게 걸음을 멈추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 문턱 앞에서 멈추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대신 아예 넘어서거나 피해가려는 거죠. 누군가는 자기 몸을 차갑게 얼려 미래로 보내려 하고 또 누군가는 자기 마음을 통째로 컴퓨터에 옮기려 합니다. 이 극단적인 도전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결국 처음에 그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되살아난 나는 과연 나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1967년 1월) 미국의 한 심리학 교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름은 제임스 베드퍼드, 73이었습니다. 신장에서 시작된 암이 폐까지 번진 뒤였습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손쓸 방법이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퍼드는 죽기 전에 특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시신을 땅에 묻지 말고 차갑게 얼려달라고 한 겁니다. 먼 미래의 의학이 언젠가 자신의 병을 고치고 자신을 다시 깨워주기를 바라면서요. 그는 이 일을 위해 $100,000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그를 얼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냉동 보존은 정식 기술이라기보다 몇몇 사람들의 꿈에 가까웠습니다. 베드퍼드가 숨을 거두자 현장은 다급해졌습니다. 간호사가 이웃집을 돌며 냉장고 속 얼음을 긁어모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급하게 도착한 사람들이 그의 몸에 특수한 약품을 넣고 얼음으로 감쌌습니다. 그렇게 베드퍼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죽은 뒤에 얼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그는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 안에서 깨어날 날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체 냉동 보존입니다. 사람이 죽은 직후 몸을 아주 낮은 온도로 얼려 보존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온도입니다. 영하 196도. 이 온도에서는 몸속의 모든 화학 반응이 사실상 멈춥니다. 부패도 분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로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반세기가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냉동 보존된 사람은 대략 600명에 이릅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 전문 시설이 있고 최근에는 호주에서도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어떤 시설은 200명이 넘는 사람을 액체 질소 탱크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야구 선수도 있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있고 병으로 먼저 떠난 2살 배기 아이도 그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막연한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보존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몸 전체를 얼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머리만, 정확히는 뇌만 보존하는 것입니다. 머리만 남기는 쪽을 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 사람을 그 사람으로 만드는 기억과 인격이 모두 뇌에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몸은 미래에 새로 만들거나 대체할 수 있어도 뇌만큼은 원본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보존 방식에 따라 비용도 크게 갈립니다. 몸 전체를 맡기는 데는 우리 돈으로 수억 원이 들고 머리만 남기는 쪽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미리 생명보험을 들어 그 비용을 마련해 둡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만치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언가를 그냥 얼리면 그 안에서 얼음 결정이 자라납니다. 우리 몸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물이 얼면서 뾰족한 얼음 결정으로 바뀌면 세포 하나하나를 안에서부터 찢어 놓습니다. 냉동실에 얼렸던 채소가 녹은 뒤 흐물흐물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포가 이렇게 망가지면 아무리 미래기술이 뛰어나도 되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유리화라는 기술입니다. 물을 얼리되 얼음 결정만은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몸속의 물을 동결방지제라는 특수한 약품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온도가 아무리 내려가도 물이 결정으로 굳지 않습니다. 대신 유리처럼 투명하고 매끄러운 고체 상태로 굳습니다. 실제로 이 기술은 작은 조직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 토끼의 장기 하나를 유리화했다가 다시 녹여서 몸에 이식하는 데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하나와 사람 전체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냉동 보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되살릴 수 없어도 원본을 잘 보존해 두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고요. 그런 점에서 냉동 보존은 미래로 붙이는 한 통의 편지와 같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정성껏 봉투에 넣어 붙입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받을 사람이 정말 봉투를 열어볼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편지를 붙이는 일과 그 편지를 다시 펼쳐 읽는 일, 이 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냉동 보존에서 훨씬 더 어려운 쪽은 언제나 두 번째입니다. 얼리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해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냉동 보존의 진짜 승부는 얼리는 쪽이 아니라 깨우는 쪽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얼리는 일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건 얼린 것을 손상 없이 다시 되살리는 일입니다. 여기서 잠깐 자연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재주는 인간이 처음 떠올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아메리카에 사는 나무 개구리는 겨울이 오면 몸이 얼어붙습니다. 심장도 멈추고 숨도 멈춥니다. 겉보기에는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봄이 오면 이 개구리는 서서히 녹으면서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폴짝 뛰어 사라집니다. 비결은 개구리의 몸속에 있습니다. 얼기 직전 개구리의 간은 엄청난 양의 포도당을 뿜어냅니다.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세포가 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얼음은 세포 바깥에만 생기고 세포 안쪽은 얼지 않습니다. 유리화가 하려던 바로 그 일을 이 개구리는 이미 진화로 해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개구리조차 몸이 완전히 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포 하나하나는 끝까지 얼지 않은 채 버텨낸 겁니다. 만약 몸속 세포까지 전부 꽝꽝 얼어붙었다면 이 개구리도 다시 깨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실험실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래전 작은 동물을 부분적으로 얼렸다가 되살린 실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집이 큰 동물을 더 낮은 온도에서 완전히 얼렸다가 되살리는 데는 지금까지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만한 크기의 동물을 통째로 얼렸다가 깨운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되살리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다시 녹이는 때입니다. 온도를 다시 끌어올릴 때 잠잠하던 얼음 결정이 갑자기 되살아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존됐던 조직도 녹이는 몇 분 사이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얼릴 때도 녹일 때도 얼음 결정을 피해야 하는 이 이중의 고비가 냉동 보존을 그토록 어렵게 만듭니다. 문제의 핵심은 역시 뇌입니다. 한 사람의 기억과 인격은 뇌 속 수많은 연결 안에 아주 미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얼리고 다시 녹이는 과정에서 이 연결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그 사람은 온전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냉동 보존은 사람이 죽은 뒤에야 시작됩니다. 이미 손상이 시작된 몸을 뒤늦게 붙잡아두는 셈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차라리 숨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 보존을 시작하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몸이 덜 상했을 때 보존하면 되살릴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얼리는 일은 법으로도 윤리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상은 아직 논의 속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되살릴 기술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의학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냉동 보존에 회의적입니다. 죽은 몸을 얼려두었다가 되살린다는 건 지금 우리가 아는 생물학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반면 냉동 보존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도 반드시 된다고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묻히거나 화장되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다고요.
하지만 몸을 보존해두면 그 가능성이 아주 조금은 남는다고요. 그런 점에서 냉동 보존은 아주 낮은 확률에 거는 보험에 가깝습니다. 옹호하는 사람조차 확실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할 뿐입니다. 결국 이것은 과학이라기보다 미래를 향한 하나의 베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몸을 통째로 보존하는 이 방식마저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보만 옮기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몸이 아니라 정보만 옮긴다. 이 발상을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컴퓨터 속으로 옮겨 담는다는 뜻입니다. 터무니없이 들리지만 나름의 논리는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억과 인격이 결국 뇌 속 정보라면 그 정보를 그대로 복사해 옮기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몸을 얼릴 필요도 힘겹게 되살릴 필요도 없습니다. 낡은 몸은 버리고 마음만 컴퓨터라는 새 그릇으로 옮겨가면 되니까요. 문제는 뇌에 무엇을 옮겨야 하느냐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수많은 신경세포, 뉴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런들은 서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점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억과 성격은 뉴런 하나하나가 아니라 바로 이 연결 방식에 담겨 있습니다. 이 연결 전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려낸 지도를 커넥톰이라고 합니다. 마인드 업로딩의 꿈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커넥톰을 통째로 복사해 컴퓨터에 옮기면 그 사람을 그대로 되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그리려면 먼저 뇌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얼리는 방식에는 뇌가 손상될 위험이 늘 따릅니다. 그래서 얼리는 대신 특수한 약품으로 뇌의 연결 구조를 통째로 굳혀 보존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세포들의 연결을 최대한 그대로 남긴 채 뇌 전체를 고정하는 겁니다. 보존이 됐다면 다음은 그 뇌를 읽어내는 일입니다. 방법은 뇌를 아주 얇게 수천, 수만 겹으로 저며 한 층씩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찍어낸 사진들을 차곡차곡 쌓아 연결의 지도를 복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렇게 점여낸 원본의 뇌는 그 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복사본을 얻는 순간 원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지도를 얼마나 그릴 수 있을까요? 여기 아주 작은 벌레가 하나 있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이름의 이 벌레는 뉴런이 겨우 302개 뿐입니다. 이 벌레의 커넥톰, 그러니까 302개 뉴런의 연결 지도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완성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이 벌레의 뇌조차 컴퓨터 속에서 온전히 살아 움직이게 하지 못합니다. 연결 지도를 손에 쥐는 것과 그 지도가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는 어느 뉴런이 어느 뉴런과 이어져 있는지는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얼마나 강한지, 상대를 깨우는지 잠재우는지까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전선이 어디에 깔려 있는지는 아는데 그 전선에 어떤 신호가 어떻게 흐르는지는 모르는 셈입니다. 뉴런 302개짜리 벌레가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뇌는 어떨까요? 우리 뇌 속 뉴런은 약 860억 개에 이릅니다. 그 뉴런들 사이의 연결은 뉴런 숫자의 수천 배가 넘습니다. 벌레의 뇌 지도조차 이제 겨우 그려냈는데 인간의 뇌는 그 위에 우주 하나를 통째로 얹은 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연결을 컴퓨터로 재현하려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계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채널에서 인공지능을 다룰 때 마주쳤던 바로 그 계산의 벽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질문도 있습니다. 설령 언젠가 이 지도를 다 그리고 컴퓨터 속에서 돌리는데 성공했다고 해봅시다. 화면 속 그 존재는 나처럼 기억하고,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로 무언가를 느끼는 마음이 깃들어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안에서 실제로 느끼는 경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계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은 인류가 아직 답하지 못한 가장 어려운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벽을 넘는다 해도 마지막에 더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살아난 그것은 과연 나일까요?
이 질문은 냉동 보존과 마인드 업로딩 두 시도 모두에 똑같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기 낡은 배가 한 척 있습니다. 널빤지가 하나 썩으면 새 널빤지로 갈아 끼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씩 갈다 보면 마침내 처음의 나무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 배는 여전히 같은 배일까요? 아니면 다른 배일까요? 사실 이건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도 평생에 걸쳐 조금씩 새 것으로 교체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늘 같은 나라고 느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교체가 아주 천천히 끊김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는 끊어진 자리가 없습니다. 바로 이 끊김없음이 내가 나라는 느낌의 바탕입니다. 그런데 냉동 보존과 업로딩은 이 이어짐을 한번 끊어 놓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터집니다. 마인드 업로딩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뇌를 저며 스캔하고 나면 원본의 뇌는 사라지고 컴퓨터 속에 복사본이 깨어납니다. 그 복사본은 나의 기억을 전부 가진 채 내가 바로 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본인 나는 그 과정에서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저 복사본은 나의 부활일까요? 아니면 나를 완벽하게 흉내낸 전혀 다른 존재일까요? 이 상황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좀 더 익숙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 자주 나오는 순간이동 장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장치는 한 곳에서 나의 몸을 원자 하나까지 낱낱이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먼 곳으로 보내 똑같은 몸을 새로 조립해냅니다. 읽어내는 순간 원래의 내 몸은 산산이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도착한 곳에는 나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방금 순간이동을 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이동한 걸까요? 아니면 이곳에 나는 그냥 사라지고 저곳에서 새로운 복제가 태어난 걸까요? 편리한 이동처럼 보이지만 실은 뇌를 옮기는 일과 똑같은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여기 더 섬뜩한 경우를 하나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원본을 없애지 않고도 복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 몸 안에 멀쩡히 살아있는데 컴퓨터 속에서 또 다른 내가 깨어납니다. 똑같은 기억, 똑같은 성격, 똑같은 말투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도 자기가 진짜 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 지금 이 몸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복사본은 내가 아닙니다. 나와 완벽하게 닮았을 뿐 내가 아닌 겁니다. 철학자들은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하나는 똑같이 닮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같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같이 닮은 둘이 있어도 그 둘은 여전히 별개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서로 아무리 닮아도 결국 다른 두 사람입니다. 복사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아무리 똑같아도 그것이 곧 나 자신인 것은 아닙니다. 냉동인간에게도 같은 질문이 던져집니다. 100년 뒤에 깨어난 그 사람은 잠들었던 나의 이어짐일까요? 아니면 내 몸으로 새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삶일까요? 깊은 잠과 죽음의 경계가 여기서 흐릿해집니다. 완벽한 복사본이 깨어나 자기가 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본인 나는 여전히 여기서 죽어갑니다. 둘 중 누가 진짜 나일까요? 이 질문에는 아직 정답이 없습니다. 과학의 문제라기보다 나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는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을 잠시 옆에 내려놓더라도 그 앞에 더 큰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령 되살아난 그것이 진짜 나라고 해도 죽지 않는 삶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일까요? 죽음을 넘으려는 이 모든 시도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꿈이 깔려 있습니다. 인간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기술의 힘으로 넘어선다는 꿈입니다. 이렇게 기술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흐름을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영원히 살고 싶다는 소망은 인류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하지만 옛사람들은 그 소망을 신에게 또는 사후세계에 맡겼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은 다릅니다. 신에게 빌던 그 일을 이제 과학의 손으로 직접 이루려 합니다.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리는 미래는 눈부십니다. 질병도, 노화도, 마침내 죽음까지 정복한 세상. 인간이 생물학적 한계에서 완전히 풀려나는 세상입니다. 원하는 만큼 살고
원하는 만큼 배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만만치 않은 반론이 따라붙습니다. 첫 번째 물음은 이겁니다. 그 기술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수억 원이 드는 냉동 보존, 어마어마한 자원이 필요한 업로딩. 이런 기술은 처음에는 극소수의 사람만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죽음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는 거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부유한 사람에게도 죽음은 똑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수명을, 어쩌면 영원을 살 수 있게 된다면 그 마지막 평등마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물음은 더 근본적입니다. 설령 모두가 죽지 않게 된다고 해도 끝이 없는 삶은 정말 좋기만 한 것일까요? 이 채널에서 죽지 않는 생물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자연에서 영생에 가까운 생물들은 대개 아주 단순한 형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죽지 않는 대신 복잡함을 포기한 셈입니다. 자연에서 영원한 삶은 늘 무언가를 내준 대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죽지 않는 인간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끝이 없는 삶은 어쩌면 어느 장도 끝맺지 못하는 책과 같을지 모릅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없는 이야기에 과연 무게가 실릴 수 있을까요? 죽음을 지운 삶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아직 아무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죽음을 멈추려는 이 모든 시도는 우리를 하나의 질문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유한하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끝내 마주해야 할 마지막 물음입니다. 오늘 죽음을 극복해 보려는 과학의 시도들을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의 역사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해온 역사였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막연한 불안감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생명과 진화 시리즈에서 함께 보았던 그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근본부터 흔드는 시도는 아닐까. 무분별한 인간의 이기심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무언가를 불러오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유한하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끼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끝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건 아닐까. 다음 편은 이 긴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지나온 여정 전체를 매듭짓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늙고 죽는지, 그리고 그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